게 맞지 않나? 아,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최근에 문의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뉴스를 봤더니 이런 일이 터졌구나 네. 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불이 나게 찍고 있는데 네.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뭐니 해도 농지입니다. 저희 미래드림이 주력 사업이기도 한데 농지 개발합니까? 농지를 지금 문제 삼겠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하겠다. 농사 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 명령하겠다.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에게 이거는 생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고 오래된 얘기죠. 강제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헉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행 강제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높은 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더 되는 건데, 일단은 히스토리로 좀 말씀드리면 LH 사태 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더 하려는 것 같고, 부동산 투기의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커졌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의견도 의견이지만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뭐 미성년자 때부터 농지를 취득한 분들이 있는데, 농지는 기본적으로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져야 되는데, 미성년자 즉 5살 혹은 10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농지는 취득하려면 농취증이라는 거 발급을 받습니다. 과거 오래전에는 형식적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농사를 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농취증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했다면 농사를 져야겠죠. 근데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반대로 강제 처분 명령이라든지 이행 강제금 물려서 거기에 따른 규제를 하겠다. 네. 이게 큰 틀이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법이 아니고 원래 있던 법이다. 단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농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 관심을 갖는 것 네. 같아요. 자,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농사를 지어야죠. 그리고 내가 왜 농사를 못 짓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막말로 직업이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농사를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농사 짓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처분을 해라, 팔아라, 뭐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상을 잘 따져보시면 돼요. 투자를 하고 내려가야 되나? 물론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질병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 뭐 국방의 의무, 아니면 해외 이민, 이런 경우에는 영농이 불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소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라고는 돼 있어요. 네. 지목상 전답인데 봤더니 경사도 심해. 아니면 계곡물이 흘러가지고 범람을 해. 네. 이런 경우에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영농분리 농지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사를 질 수 없다. 그럼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또 불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하지 마시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임대 위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도 안 되면 이제 매매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민 있는 분들, 나는 지금 농지를 갖고 있는데 직접 농사 짓기 어렵다. 또 하나는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뭐 자기는 짓겠지만 앞으로 자녀한테 이걸 승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들은 다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분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일단 핵심은 합법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명의만 유지하고 농사 짓는 형태만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가 지은 거 맞냐, 합법적으로 지은 거 맞냐, 이런 얘기가 계속 될 텐데, 이때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업법인입니다. 그럼 농업법인 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는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처럼 작은 몇 평 가지고, 몇 평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분들이 법인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뭐 규모가 크면 농업법인 형태로 하는 것도 많지만, 작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고요.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어떤 주식을 막 외부에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장 회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법인을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을 해서 농지를 대대손손 관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허들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려 그러면 구조 틀을 아까 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법인이에요. 그럼 농업법인이 됐을 때 장점이 뭐냐? 왜 농업법인을 고민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무조건 농업법인 하셔라는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으면 그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고려하시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농지 보유의 정당성이 명확해집니다. 만약에 농지가 농업법인 명의라면 누가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법인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법인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누가 짓냐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임직원이 짓겠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이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수의 가정에서 외부인도 있을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 힘을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성을 가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족들이 참여가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장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만 볼 게 아니고 만약에 큰아버지가 짓다가 큰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조카가 할 수도 있고 조카의 자식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대손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장기적으로는 승계 과정에서 우리가 농지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상속세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데 아들은 농사 지을 뜻이 없어요. 그럼 제가 받아서 제가 농사 지을 뜻이 없는데 지금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농업법인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지분은 제가 갖지만 농업법인에서 다른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법적인 승계적인 구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지를 어떻게 소유하냐 이 문제를 벗어나서 이거보다 한결 더 나가서 어떤 구조로 운영하냐 그리고 실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가 중요해진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세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방치된 농지, 형식적인 농지를 구입해서 투기성으로 활용되는 것, 이걸 막고자 하는 건데 농업법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내가 짓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고용을 통해서든 가족들이 해서 계속 끌고 가면서 농지를 놀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합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장점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법인 만들어서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농업법인 설립도 많이 했고 농업법인 관리하는 우리 기장 담당도 네. 많이 있으신데 보시면은 농업법인은 1년에 한 번씩 실태 점검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 요건을 갖춰서 농업법인이 형식을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농업법인에서 매입과 매출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업에 잘 활용되고 있느냐 등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라는 이게 예전엔 좀 유명무실했는데 LH 사태율은 매년입니다. 매년. 네, 이렇게 강화된 법에 있는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 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농지 규제는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도대체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실제 농업 활동을 하느냐를 입증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렇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농업법인이다. 농업법인으로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경영을 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고요. 모두가 농업법인을 하시라는 의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아니면 농지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네네. 농업법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가 농업 하시는 분, 농지 가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경자유전의 법칙이 맞긴 한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유통하고 재배하고 이제 이익성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다가 한미 FTA까지 갈 것 같아요. 그게 농산물까지. 전통적인. 자, 이해돼요. 농업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뭐 수도권에 있는 농지를 한 만약에 1000평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은 뭐 어디 산골에 있는 농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얘기하셨던데 수도권에 있는 농지는 몇백만 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멀지도 않아요. 예, 용인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뭐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 1000평만 있어도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고 이 소득이 내가 평생 읽어서 농사로 번 소득보다 클 수도 있다.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고민해야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농업으로 생산성이 안 나오는 토지는 그냥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위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먼저 섣불리 얘기하지 맙시다. 자, 현 단계에서 네. 농업을 잘 운영해야 되고. 자, 그게 맞습니다. 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잘 운용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농업법인 설립이 궁금하시다면 미래드림입니다. 농지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면 미래드림입니다.